퇴원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누워 있어도 몸이 천근만근이던 그날, 조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모, 이 집 정리해야죠. 사실 그 얘기 하려고 왔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번 중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와 죽이며 과일까지 사다 날랐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퇴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집 정리라니요. 책상 서랍 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써둔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유언장 초안입니다. 아직 공증은 받지 않았고 이름도 사인도 빠져 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살아온 시간과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의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쓰고 나니 숨이 좀 쉬어지더군요. 조카는 제가 평생 아들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가진 것 없던 제가 모든 걸 다 내어주며 품었던 아이죠.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제 이름이 적힌 집문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더 이상 예전에 우리 성환이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고 서랍에서 유언장 초안을 꺼내 봉투 맨 위에 올려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하지 못한 진심을 누군가 읽게 될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노을빛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용히 사라질 뻔했던 한 여자의 이름을 끝내 지켜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다시 주인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그 따뜻한 마음이 도착했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시댁에선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은 그냥 말 없이 떠났고요. 처음엔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혼자 살았어요. 회사 다니고 반찬 장사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오빠가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형수는 감당 못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8살 조카 성환이가 제 곁으로 왔죠. 이모, 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애가 제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물었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거예요. 그날부터 다시 밥을 차리고 학교 준비물 챙기고 운동화 말리고 정말 오랜만에 돌봐야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성환이는 순한 아이였어요. 기침만 해도 물 끓여오고 반찬 남기면 미안하다고 하고요. 제 생일이면 쪽지에 이모 사랑해요 써서 조그만 꽃도 한 송이 꺾어오고요. 돈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 애한텐 아끼지 않았어요. 엄마처럼 생각해 하면서 용돈도 쥐어주고 옷도 사주고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그 애가 잘 컸으면 좋겠단 마음뿐이었죠. 성환이가 대학에 붙었을 때 제가 더 신났어요.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고 스스로 잘 살아내는 게 기특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믿었어요. 이 아이는 나랑 다를 거다.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 기대도 했었고요. 26 즈음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모, 이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 드디어 나도 며느리 한 번 보겠구나 싶었죠. 처음 인사 왔을 때도 밥 해주고 반찬 싸주고 부족하지만 잘 부탁해요 하고 웃었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도 명절이면 인사 오고 가끔 이모 집밥 먹고 싶어요 하고 찾아오고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성환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을 때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모 걱정 마요. 집 정리랑 병원비 제가 다 챙길게요. 그 말에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책임질게요가 아니라 이제부터 관리하겠습니다였단 걸. 그땐 몰랐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다 보니 조카 며느리도 슬쩍슬쩍. 이 집도 오래됐죠. 아무래도 정리하셔야 할 때 같아요. 하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신호였던 거죠. 조카는 제가 가진 걸 탐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슬펐어요. 내가 키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가 아니라 내 집만 남아있길 바랐다는 게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이었어요. 아직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는데 조카 며느리가 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이모님, 이 집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도 너무 가파르잖아요. 차라리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아직 이번 냄새도 다 안 빠졌는데 그 말이 먼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리라니? 내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더니 그 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이모님. 그냥 나중을 위해서요. 어차피 언젠가는 하셔야 할 거니까. 그 웃음이 그때부터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성환이는 여전히 괜찮은 척 했어요. 이모, 약 드셨어요? 무리하지 마요. 내가 도울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자꾸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라고요. 처음엔 병원비 계산하느라 바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엔 통장 비밀번호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모, 혹시 비번 바꾸셨어요? 보험이랑 뭐 정리하려면 필요해서요. 내가 고개를 갸웃하니까 괜히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때부터 가슴이 자꾸 조여왔어요. 며느리는 가끔씩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이 너무 많아요, 이모님.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뭔가를 치우듯 툭툭 말하고는 음식 몇 개를 챙겨가곤 했죠. 그러다 한 번은 내 방을 슬쩍 둘러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모님 방은 채광이 별로네요. 다음에 이사하실 땐 꼭 햇살 잘 드는 쪽으로 가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리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말없이 성환이가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모, 이건 그냥 행정적인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뭐 사고 나면 병원비 처리라든가 보험이나 명예 문제도 있고 그때 처음으로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끝까지 펼쳐서 읽어봤어요. 위임장, 인감날인, 재산관리 동의서. 순간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서둘러? 내가 물었더니 성환이는 조금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엄마들도 다 미리 해두시잖아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말이 이상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한테 단 한 번도 엄마라 불러달란 적도 없고, 그 애도 나를 항상 이모라 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후로 내가 뭔가를 묻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이모님, 이제 그런 건 우리한테 맡기세요. 괜히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언제까지고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해요. 그 말들은 하나같이 배려처럼 들리면서도 점점 벽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뭔가 말할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문 닫힌 부엌 안에서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모님 거긴 다 성환이 명의로 갈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식탁에 놓인 밥숟갈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손가락으로 천천히 창틀 먼지를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이리 외롭지?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 끝에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죠. 이 집은 그들에게 언제부터 내 집이 아니었을까? 그때부터였어요.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퇴원하고 며칠이 지나니 조카 며느리가 자주 들락거렸어요. 이모님, 약은 드셨어요? 하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늘 뭔가를 정리하는 척하며 여기저기를 열어보더라고요. 이 서랍,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어머, 보험 서류는 따로 모아놔야지. 어휴, 통장은 왜 이렇게 여러 개예요? 그때는 그냥 도와주려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애가 서류를 찍어서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한테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요. 하루는 성환이가 이러더라고요. 이모, 혹시 공동명의로 돌리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모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우리도 뭘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명의요? 그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나는 그 순간 좀 무서워졌어요. 괜찮아. 아직 머리도 멀쩡하고 손도 떨리진 않아.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 후로 계속 압박이 시작됐어요. 이모, 카드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저희가 보관해 드릴까요? 이모, 이 계좌도 다 합치면 정리하기 쉬운데. 그리고 하루는 갑자기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모, 계좌 한번 같이 확인만 하자고요. 이자율도 요즘 바뀌었대요. 근데 창구에서 직원이 통장 연결된 휴대폰 번호가 조카분 성함으로 돼 있네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애들이 내 정보에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또 한 번 이러더군요.
이모님, 그 방 정리해 놓을게요. 어차피 안 쓰시는 방이잖아요. 창고처럼 쓰는 건 아까워요. 에어비앤비라도 해보면. 그 방은 제 오빠 유품이 들어있던 방이었어요. 성환이 아버지요. 그걸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걸 보고, 이젠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밤중에 부엌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언니, 그냥 위임서만 받아놓으면 돼. 이모님은 착하셔서 거절 못해. 우리가 병원비 다 해줬잖아.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 말이요.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칼로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내가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꺼낸 건 결혼 전에 만들어 놓았던 부동산 원본 등기 서류였어요. 다시 읽어봤죠. 주소, 면적, 보유 기간, 그리고 등기 명의자, 내 이름, 오직 내 이름 하나.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감시받고 있다는 거요.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 한다는 거요.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구청에 갔어요. 주민등록 초본이랑 인감증명서를 떼서 노란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큰 글씨로 써놨어요. 절대 타인 명의로 변경 금지. 본인 사망 후 공증 유언장 확인 바람. 그런데요. 그 일이 있은 뒤로 그 애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모,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엄마처럼 모셔드린 건데 서운하게 그러시면. 그 말에 내가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요. 엄마처럼은 됐죠. 그런데 엄마는 자식에게 명예 넘겨주고 침묵해야 하나요? 그날부터 집에 다시는 안 들였어요.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문자가 와도 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해졌고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이제야 조금 알겠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건 그 애가 아니라 그 애를 믿었던 내 마음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일 먼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던 봉투 한 장이 있었어요. 성환이가 예전에 내밀었던 위임서 서류를 그때 버리지 못하고 넣어뒀던 그 봉투요. 나는 그걸 꺼내 찢었어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휴지통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언장을 하나 작성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있었죠. 이젠 없어지게 만들려는 중이에요. 그날 나는 노란 봉투 2장을 받아왔어요. 하나는 등기부 등본용, 하나는 인감증명서 신청용. 오후엔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 유언장 공증 상담도 받았어요. 혹시 상속에서 가족을 제외할 수도 있나요? 내 질문에 변호사가 말했죠. 예, 피상속인을 제외하고 기부나 지정도 가능합니다. 단, 사유가 명확하면 좋고요. 그래서 난 썼어요. 그동안 메모지에 끄적이던 말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나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다. 누군가를 키웠고
기대했고 배신당했다. 이 집은 오직 내 생의 마지막 공간이며 내 의지 없이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 며칠 뒤 성환이가 연락해 왔어요. 이모, 요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집에 잠깐 들를게요. 드릴 것도 있고. 나는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여기 오지 마라. 그냥 여기 이모 집 아니다 생각해. 한참 말이 없다가 성환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설마 그런 거 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고 공증받은 유언장을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그 문서에 내 이름이 단단하게 적혀 있었고 증인과 인감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우리 정말 잘 해드린 거 아시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너희 잘했지. 너무 잘해서 내가 이제야 정신 차렸지. 그날로 나는 모든 문을 잠궜어요. 집 문도, 마음 문도, 대문 앞 명패 아래 작은 메모지를 붙여뒀어요. 여긴 이제 민자 씨의 집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집 안을 정리했어요. 성환이 어릴 적 사진도, 내가 그 애에게 준 통장 사본도 다 한쪽에 모아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었어요. 그 애는 더 이상 내가 품어야 할 가족이 아니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제 누가 와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누가 물으면 그냥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긴 내 집이고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에요. 이름도 삶도 온전히. 며칠이 지나고 다시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엔 짧게 적혀 있었죠. 이모, 잠깐만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날따라 날씨가 많이 흐렸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인터폰이 울렸고 화면 속에는 오랜만에 보는 성환이 얼굴이 있었어요. 왠지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였어요. 문을 열자 조카는 작은 봉투 하나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더군요. 이모 괜찮으세요? 그동안 연락도 잘 못 드리고 말끝이 흐릿했고 그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냥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모한테 너무 죄송했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마치 손님처럼요. 이모, 요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조카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 안엔 손편지 한 장, 그리고 손자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이모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족이었단 걸. 그래도 기억해 주셨으면 했어.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예전 성환이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내가 꺼내야 할 말은 따로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아니, 이 집 이모님 거긴 다 성환이 명의로 갈 거예요. 그 말이었어. 조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말이 들켰다는 걸 알았겠죠. 그거 며느리가 그냥 누군가랑 수다 떨다 나온 말일 거예요.
진심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조카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말없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더군요. 이모,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그냥 뭘 좀 미리 준비하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준비라. 나는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어요. 내가 준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내 인생이 내가 정리해 준 게 됐니? 그 말에 조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시 후 조카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려는 걸 내가 막았어요. 그만해. 이제 어떤 말도, 어떤 눈물도 나한텐 믿음이 아니야. 조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모,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완전히 끝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라. 그래. 가족이니까. 그동안 참았던 거야. 가족이니까. 내 이름까지 내줬던 거고. 근데 이제는 내 이름이라도 지켜야겠더라. 조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발 물러섰고 나는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성환아. 그 애가 돌아봤어요.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시험 받고 싶지 않아. 가족이든 뭐든 간에. 그 말에 조카는 눈을 내리깔았고 작게 인사한 뒤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문을 닫고 나니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풀려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이라는 걸 실감해서였을까요? 나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조카의 손편지를 펴봤어요. 이모, 제게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 편지는 기억으로 남을 순 있어도 다시 관계가 시작되는 열쇠는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라는 게 이렇게 조용하고 좋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문 앞에도 아무도 서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가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조용한 일상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갔어요. 아침엔 창문을 열고 살랑이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잠시 바라보다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커피를 내리는 손길도 이젠 참 느긋해졌더군요. 텅 빈 집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해졌어요. 그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공간에 깃든 내 선택들 때문이었죠.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되었어요. 주민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곤 이름을 올렸죠. 어르신, 도서 정리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책 냄새는 참 좋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직원분이 웃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나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때때론 색연필로 낙서를 따라 그리기도 했어요. 한 아이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손 따뜻해요. 그 말에 내가 울 뻔했어요. 장 보러 가는 길엔 단골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하고 슈퍼 사장님은 오늘은 두부 사가시죠?
하고 건넸어요. 그런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꽉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인사 한 줄. 그게 이젠 참 소중해졌어요.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거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할 때 대답하며 살고 있어요. 주방 한쪽엔 예전에 조카가 줬던 머그컵이 아직 있어요. 그걸 치우지 않았어요. 지운다고 잊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옆엔 새로 산 잔도 하나 놓았어요. 하얀 바탕에 노란 들꽃이 그려진 머그컵이에요. 이건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아갈 것들이에요. 이 집도, 이 공기도, 이 잔도. 가끔 문득 조용한 저녁이면 그 아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 크면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긴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은 이젠 곧잘 흘려보낼 수 있어요. 기억은 있어도 내 오늘을 흔들진 않거든요. 며칠 전 도서관에서 진행한 마을 작은 음악회에서 작은 인사말을 부탁받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이 집에서 저는 제 이름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이모도 아닌 그냥 강민자로요. 그 말에 박수가 나왔어요. 그 박수가 왜 그리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거실 한켠 창문 아래 책상 위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오늘도 괜찮아. 오늘도 나답게. 그게 요즘 저를 버티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로요. 전화벨은 여전히 울리지 않아요. 문 앞에도 아무도 서 있지 않죠. 그런데도 이 고요가 더는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매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삶이라는 걸 요즘 들어 자주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내어준 뒤에야 비로소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말 아래, 오래 참아왔던 상처들이 결국은 나를 지우고 있었던 건 아닌지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을 지키세요.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그 따뜻한 마음이 도착했다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는 순간을 조심스럽게 꺼내드릴게요. 노을빛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